안녕하세요.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B컵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ESG 경영. ESG 시대잖아요. ESG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좌표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그 좌표에 힌트를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B컵 기업들이죠. 우수한 B컵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ESG 시대에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B컵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ESG 경영. 먼저 B컵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B컵 기업은 크게 두 가지를 중시합니다. 하나는요, 사회환경 성과가 매우 우수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ESG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책임성, 투명성, 즉 기업의 건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에게 B컵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B컵 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모든 사람, 지역사회, 지구를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런 인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86개 국가에서 6,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B컵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타고니아, 베넨제리스, 다논, 더 바디샵,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B컵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B컵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비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크게 5가지 영역, 거버넌스,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환경적 성과도 내고 기업의 건강성도 제고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이나 운영 전반에 걸쳐서 높은 책임성,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적인 ESG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들이죠. 그런데요, B컵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런 책무성은 기본이고요. 여기 위에 얹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환경적,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ESG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봐야 될 것이 바로 B컵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B컵 기업들은 어떻게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책임성,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있는지 몇 개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닥터 브로너스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미 닥터 브로너스 고객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닥터 브로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닥터 브로너스는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전 직원 사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이죠. 유기농 퍼스널 케어 제품 관련되어서는 미국에서 넘버1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 알아볼까요? 캐스틀비누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in1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의 제품으로 이 18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 그리고 개 목욕은 물론이고요, 양치질, 과일 헹굼,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의 내용만이 아니라 포장, 용기,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수한데요. 플라스틱 용기나 여러 포장 유형 중에서도 77%, 75%가 재활용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용기가 큽니다. 다른 제품보다 용기가 크고요. 또 내용물 자체도 3배 이상 농축해서요, 제품 용기를 절약하는 그런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직원은 약 300명,
그렇게 크지 않죠. 그 내용도 보면요. 요즘 ESG에서 다양성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이 비율이 무려 63%나 됩니다. 관리직 비율도요. 매우 높습니다.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이 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기업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여기 직원들의 급여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은 주마다 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닥터브로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14달러인데요. 시간당이요. 그런데 닥터브로너스는 이것보다 57%가 높은 22달러를 정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직원 평균 급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의 급여보다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를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우수하지만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약 20년간 사이에 매출이 무려 4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매출 내용의 지출 내용을 보면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기농 재료를 쓰다 보니까 원재료 비중이 다른 경쟁사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에서 0.3% 내외거든요. 그런데 닥터브로너스는 무려 5.4%를 기부를 통해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도 높다 보니까 B컵 인증 기준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200점 만점에 80점인데요. 이 200점보다 더 가점을 받아서 세계 최고 수준의 B컵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닥터브로너스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 닥터브로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 걸어온 길을 간단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닥터브로너스는 원래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 집안에서 만든 기업입니다. 미국 기준으로요. 창업을 1948년도에 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엠마누엘 브로너가 창업자입니다. 이 엠마누엘 브로너는 옳은 철학을 만나는 사람마다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닥터브로너스 로고를 한번 볼까요? 이 백인과 유색인종이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감싸고 있나요? 지구를 감싸고 있죠. 창업 시기가 1948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요, 이 기업은 두 가지 가치를 집중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이고, 그래서 이 우주선 지구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전파하면서 사업에도 그 가치를 녹여내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옳은 철학을 열심히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터브로너스 용기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죠. 무슨 정보일까요? 바로 이 옳은 철학을 전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닥터브로너스는요, 창업 당시부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품에 표현해내면서 고객들과 같이 호흡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용기가 이런 모양새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닥터브로너스의 세 번째 CEO이자 창업자의 손자인 데이비드 브로너. 이 사람이 1998년도에 CEO로 취임합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기업가로 알려졌는데요. 이 데이비드 브로너가 CEO에 취임한 이후에 닥터브로너스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요, 직원 평균 급여 대비 CEO의 급여 격차가 324배나 되거든요. 이것이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닥터브로너스는 기업 내부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로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고로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5배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이 데이비드 브로너가 1999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정책이 지금까지도 닥터 브로너스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로너스는요,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행동주의 엔진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그의 실천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로너는 햄프 재배 합법화 시위라든가 또는 GMO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화에 관련된 것에도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몸소 실천한 이런 대표적인 행동주의 기업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닥터 브로너스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닥터 브로너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닥터 브로너스는 유기농 화장품의 대명사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독성의 아름다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회자가 되었는데요. 이 샴푸, 우리는 매일 머리를 감으면서 1000개의 화학물질로 거품을 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먹는 거에는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것에도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유기농 인증이 없습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죠. 예를 든다면 코코넛 오일이 화장품에도 그대로 쓰이고요, 식품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런데 식품에는 유기농 인증이 있는데 우리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그 인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화장품 회사들이 유기농 재료 1%만 넣고도 우리는 친환경 화장품입니다 라는 식으로 유기농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하고 여러 정책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닥터 브로너스는 화장품에도 유기농 인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이죠. 환경 측면에서도요, 화장품 재료도 환경을 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몸에 화학물질을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기농 인증을 하기 위한 운동을 펼칩니다.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 2002년입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이 인증이 나오자마자 이 USDA 오가닉 인증을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닥터 브로너스가 유기농 인증을 받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유기농 인증을 닥터 브로너스도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닥터 브로너스가 곧바로 소송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밀린 다른 바디케어 제품사들이 그것을 처리하면서 닥터 브로너스가 승리했고, 닥터 브로너스는 여전히 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그것을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장품 업계에 유기농이라고 하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유기농 인증을 명확하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닥터 브로너스가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일부 요소만 유기농으로 하면서 오가닉 마케팅을 벌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었죠. 홀푸드 마켓이요, 2010년에 오가닉이 아니면서 오가닉 마케팅을 하는 제품은 입점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렇듯이 기업도 노력하고 또 유통회사도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2번째는요, 물론 인증도 어렵지만 인증된 경우에도 여전히 개선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유기농 인증 원재료 비중이 75%나 됩니다. 다른 기업 대비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요, 이 재료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재료가 유기농인다 할지라도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개선을 멈추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제조 과정 등등에서 이 유기농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닥터 브로너스는 유기농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바로 유기농을 넘어 되살림,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닥터 브로너스가 노력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로데일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유기농 개척자상을 수여하는 걸로 유명한 단체인데요. 우리가 유기농 하면 파타고니아를 많이 연상합니다.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보다 1년 먼저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브로너스의 데이비드 브로너입니다. 이렇듯 유기농, 되살림 관련되어서 닥터 브로너스는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뛰어들어서 했는데요. 이 사례를 팜오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팜오일은요, 여러분들께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제품을 짓게 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팜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일이기도 하죠. 팜오일의 대표적인 생산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는 산림벌채하면 브라질을 연상하는데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25년 사이에 열대우림 50%가 파괴되면서 대표적인 산림 파괴국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팜오일이 있는 것입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이렇게 산림벌채를 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오일을 생산하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팜오일을 재배하고 있는 가나의 한 지역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술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자매회사인 세렌디팜을 설립해서요. 이 세렌디팜을 통해서 이쪽의 기술 수준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오일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농장과 긴밀한 협력을 했죠. 연 4, 5회를 방문해서요. 농업 방식, 생산 기술, 인력 육성, 그리고 또 공정거래 프로젝트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쪽의 수준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오일을 생산했습니다. 바로 되살림 방식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요. 바닥에 표토가 다 풀로 덮여져 있죠. 그리고 열대우림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땅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를 땅속으로 포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농장 경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되살림 방식을 통해서 팜오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되살림 유기농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기업,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유기농의 가치 이외에 토양보호, 동물복지, 공정노동의 가치를 다 포함해서 이 인증을 만들고 인증을 확산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인증에는 대표적인 세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파타고니아 닥터 브로너스 랜드 연구소입니다. 이 닥터 브로너스의 데이비드 브로너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닥터 브로너스는 시범 농장에서 이 인증을 같이 실험해 나가면서 최초로 되살림 유기농 인증을 2020년 5월 달에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팜오일만 얘기했는데요. 팜오일만이 아닙니다. 코코아 등 다른 원재료도 이런 되살림 유기농의 한 방식인 혼농임업, 즉 농업과 임업을 섞어서 경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에서도 보면 코코아가 다른 여러 나무들과 같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원시림에 준한 형태의 어떤 그 농장 형태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살림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닥터 브로너스는 자신의 총 경작지 중에서 유기농 전환 중인 비중이 약 18%고요. 나머지 82%는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 중에서도 되살림 유기농 인증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형태로 이렇게 땅도 살리고 이산화탄소도 포집하면서 이런 작물을 수확하는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농장에서 무엇을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대다수 기업들이 벌채 금지에 멈춰져 있습니다. 산림벌채를 하지 않는다, 노동자 착취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다 해서 이것이 잘한 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서 유기농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죠. 즉 환경에 끼치는 폐해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되돌려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리고 표토도 유한자원인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대산림 유기농이죠. 이렇게 닥터 브로너스가 자신의 원재료에서 대산림 유기농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하려 했는지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 이것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례를 한번 보려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 하는데요. 우리는 non-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크를 쓰게 되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GMO 인증,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한다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non-GMO 인증이 민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2000년입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부가 GMO 표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GMO 표기제 관련돼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미국에서 맞서고 있었거든요.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직 GMO가 1996년도에 처음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 소비자들이 알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반대쪽은요. 이 인증 라벨을 붙이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담은 다 기업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표시제가 도입되는 순간 표시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은 곧 GMO를 넣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GMO 금지제하고도 같다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GMO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 찬반 투표로 올려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처음 사례가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3년 워싱턴 주인데요. 이것이 단지 한 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캘리포니아에만 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 전체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미국 전체에 다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주에 있는 기업들 역시 여기에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팽팽하게 나눠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찬성 측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닥터 브로너스입니다. 그리고 반대측 볼까요? 이 몬산토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CSR, 그 다음에 ESG 잘하고 있다라는 유니레버, 네슬레 이런 기업들도 다 반대쪽에 붙었습니다. 대규모 군단들이 반대측에 밀집해 있었죠. 닥터 브로너스는요. 찬성 측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기도 했고요. 2012년에는 자신의 차량에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현수막을 달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요. 자신의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에 찬성표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문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캠페인을 벌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개의 캠페인 모두에서 약 1% 남짓의 차이로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 측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닥터 브로너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GMO 반대 광고를 펼치기도 했고요. 오레곤주, 버몬트주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GMO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드디어 버몬트주에서는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닥터 브로너스의 유기농, 대살림 유기농 그리고 넌 GMO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닥터 브로너스의 ESG는 뭔가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유기농, 대살림 유기농, 넌 GMO 다 닥터 브로너스의 비즈니스와 연계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의 범위를 자신의 경영 울타리 내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단계까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문제 해결 주체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은 여기까지, 그리고 사회문제, 제도 변화는 NGO가 이런 형태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닥터 브로너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업 범위를 넘어서서 제도적인 문제 해결까지도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품, 홍보 채널, 직원 등 모든 역량을 활용했습니다. 넌 GMO 활동에서 보듯이 자신의 차량, 제품에 자신의 가치를 담아서 이것을 전달함으로써 고객들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도화 등 사회 시스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아무리 유기농 제품을 쓴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신의 기업 내에서만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 기관, NGO들과 협력하면서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ESG에 대한 많은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ESG를 넘어서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닥터 브로너스가 일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빅콕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를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 본다면 ESG의 현재 수준을 넘어서서 더욱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닥터 브로너스의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닥터 브로너스의 활동은 현재 ESG 경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보다 더욱더 넘어서서 우리 사회 환경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닥터 브로너스와 같은 빅콕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환경,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